바닥은 습기로 인해 곰팡이 투성인 모양이었고 걸을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거기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앞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복주의 안쪽에 어두운 곳, 그 소리를 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배 부근에서 피를 콸콸 흘리고 있는 고양이였다. 아직 희미하게 숨이 붙어있는 모양인지 발버둥을 심하게 치고 있었고 거친 주변에 다리가 부딪혀 소리가 나고 있던 모양이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별장의 밖까지 도망치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A가 야, 저 고양이 거의 죽어 있었어. 아니, 왜 저런 곳에? 이렇게 말했다. 나도 곧바로 말했다. 아니, 애초에 왜 저딴 곳에 심하게 다친 고양이가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러자 B는 야,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가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다. 확실히 고양이를 그대로 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번 더 복도 안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다시 간 곳에 고양이는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 피처럼 스며들어 있는 것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그렇게나 콸콸 흐르고 있던 피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역시나 그곳은 없었다. 복도 안쪽에는 문이 하나 있었지만 자물쇠가 걸려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 안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일단 돌아가기로 했다. 나도 A도 B도 이유 없이 어쩐지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작업은 아직 남아있었고 슬슬 정오가 가까워진 시간이었기에 우리는 무서움을 애써 가라앉히며 짐을 옮겨보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두커니 앉아있던 B가 입을 열었다. 면접도 없이 전화만으로 채용했다던가 대우가 말도 안 되게 좋다던가 작업하는 게 우리밖에 없고 감독자도 없네. 결국 이것 때문 아니야? 확실히 그랬다. 우리들은 그제서야 그 아르바이트가 이상한 점 투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A가 말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오늘까지만 작업하고 그만두고 돈 받고 가버릴까? 그렇지만 나는 일단 계약은 3박 4일이잖아. 끝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아예 안 줄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그 뭔지 모를 이상할 게 있어서 그만둘게요. 뭐 이렇게 말해도 이해해줄 리가 없잖아. 까놓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A도 B도 그건 그렇다며 내 말에 수긍을 해서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작업용 벤이 오면 일단 사정을 물어보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어쨌거나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던 우리는 필사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두 번째 별장의 짐도 그날 거의 모두 밖으로 꺼냈다. 벤이 도착하자 타고 있던 아저씨에게 우리들은 넌지시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진 않는지 슬며시 물어봤다. 하지만 아저씨 역시 일로 인해서 오는 것이었고 이곳에 관한 것은 잘 모른다고 했다. 우리들은 결국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마지막 밤을 맞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우리를 데려다줬던 아저씨에게 명함을 받았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전화를 했어야 했을 테지만,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다. 나와 A가 거실에서 몬스터 헌터를 하고 있었는데 목욕을 하고 있던 B가 뛰쳐나 야, 큰일 났어. 또 그 소리가 들려. 이렇게 외쳤다. 시간은 밤 10시쯤이었다. B의 말에 의하면 목욕탕에서 나와 옷을 입고 있는데 탈의실 창문 쪽에서 지익 하고 어제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우리에게 도망쳐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현관에 있던 손전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무서운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었기에 호기심 쪽이 더 컸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산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어제와 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1m가량의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것은 그대로 옆집 별장으로 사라지듯 들어가 버렸다. 없어진 곳으로 가보니 별장 문을 잠궈두었는데 어째서인지 문이 열려 있었다. 어쨌든 거기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잠궈뒀던 문이 열린 것이 걸렸기에 우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자 원래부터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건물이었지만 그것 말고도 비린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느껴졌다.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복도의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현관 옆 신발장 쪽 벽에 꽃병에 가려 보이지 않아 그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부적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불을 켜서 주변을 조사해보니 거기뿐 아니라 복도 천장에도 부적이 붙어 있었다. 우린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역시 뭔가 이상해 이렇게 수긍했다. 그러자 그때 복도 안쪽 지난번 고양이가 있었던 곳에서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안에는 그때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던 문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복도 모퉁이 쪽에서 끼익 스르륵 하고 무엇인가를 질질 끄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복도 모퉁이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바라봤다. 우리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어린아이 크기의 일본 인형이었다. 인형의 목만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 모퉁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라고 말도 아닌 목소리만 겨우 내며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A와 B 역시 그 기분 나쁜 광경에서 도망치기 위해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인형은 머리를 한번 움츠리더니 복도에서 못마저 드러냈다. 그 모습은 온몸에 털이 곤두설 만큼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상반신은 기모노를 입은 커다란 일본 인형의 모습이었지만 하반신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새까만 진흙 같은 물체가 잔뜩 묻어 있었다. 질질 끌고 있는 것은 그 끈적끈적한 검은 물체의 뒤편에 있었다.
그 검은 진흙 같은 물체는 우리가 낮에 봤던 그것이었다. 인형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수록 코를 찌르는 것 같은 비린내가 점점 강해졌다. 우리들은 계속 뒷걸음질 치며 현관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때 나는 이상한 것을 한 가지 알아차렸다. 그때까지는 동요하고 있느라 그것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었지만 이 인형은 무엇인가를 노래하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귀를 기울이자 미녀 중 공노래 같은 노래였다. 하지만 다시 들어보니 불경을 읊는 것도 같았다. 어쨌거나 그 인형은 기분 나쁜 곡조의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꽤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어째선지 가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들이 겨우 길가까지 나왔을 때 비가 우리한테 야, 위험해! 이렇게 숲속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와 A가 숲속을 바라보자 이곳저곳의 덤불들이 부스럭부스럭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많은 것들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섞여 인형이 부르는 것과 같은 곡조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A와 B에게 야, 위험해! 빨리 도망치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그대로 전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해 숨이 차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달렸다. 아마 1km은 달렸던 것 같다. 결국 지친 A가 야, 좀 기다려. 제발, 기다려. 라고 우리를 불러 세웠을 때에야 우리는 겨우 멈춰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A는 숨을 헐떡이며 무서워서 도망치긴 했는데 어쩌지? 우리 짐도 두고 왔잖아.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B도 이유도 모른 채 도망치긴 했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내가 두 명에게 그치만 다시 저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묻자 두 명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숲속에서 다시금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야, 저놈들 우리 쫓아왔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렇다고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다시 어두운 산길을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나 더 달린 것일까? 우리는 겨우 드라이브인 식당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물론 너무 늦은 시간인지라 식당은 문을 닫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었다. 문득 휴대폰을 바라보니 전파가 잡히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아저씨에게 받았던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 탓인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자 A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A는 전화로 뭐라고 말하다가 잠시 후에 야, 우선은 이리로 와주겠대.
라고 힘없이 말했다. 어디에 전화한 것인지 물어보니 경찰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분 동안 우린 또 그 인형이 쫓아오는 거 아닌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아닌가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차를 보자 나는 어떻게 사정을 설명할까 싶은 생각보다도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심이 밀려왔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뭐랄까, 완전히 긴장의 끈이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경찰차에 타서 우리는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까지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 우리가 겪은 일을 말했지만 당연히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잘못 본 것으로 처리되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호텔 앞에서 내린 뒤에 경찰관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차렸다. 지갑마저 별장에 놓고 왔던 것이다. 결국 우리들은 해가 뜰 때까지 근처 공원에서 노숙을 했다. 다음날 아침 명함에 전화번호를 전화를 해서 아저씨에게 잔뜩 짜증을 냈다. 그러자 첫날 역에 마중 왔던 아저씨가 부랴부랴 공원까지 우리를 데리러 왔다. 아저씨는 차를 운전하며 얘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제대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우선 사무실에 가서 모두 이야기해줄게 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 그런 아저씨에게 화를 내기도 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먼저 누군가가 우리들의 짐을 가지러 간 모양이었다. 20분쯤 후에 짐을 가지고 올 거라고 했다. 그리고 아저씨가 그 별장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뭐 예상대로랄까? 그 별장 두 채는 그 일본 인형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주인이 버려버린 곳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헐어버리기 위해 짐을 옮겨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게다가 소문이 널리 퍼져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곳에서 작업을 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이 1년 전의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곤란해진 집주인은 주변 절에 부탁해서 제법 돈을 들여 죄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괜찮아질 거라 생각한 후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광고를 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감쪽같이 속아 걸려들었던 셈이다.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원래는 밤낮을 막론하고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인형이 목격되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죄를 지낸 이후에는 낮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저씨는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금년은 4일치 모두 지불하고 교통비도 이쪽에서 대줄게 라고 연신 사과했다. 우리들은 이미 화낼 기운도 없었기 때문에 금리와 교통비를 받아서 그대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아저씨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 아저씨, 도대체 그 인형은 뭡니까? 이렇게 말이다. 그러자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몇 년 전 그 별장에서 주인이 멋대로 고용이 내게 손을 댄 적이 있었거든. 아이를 유산하고 사라졌다고 하던데.